어, 녹화본은 결석생이 없어도 부지런히 만들 테니까 니네 한 번씩 더 듣고 싶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메일로 쏴줄 테니까 학원 내 사람들끼리만 보도록 하시고, 어, 뭐, 그거야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겠지. 설마 자기가 학원비 내고 친구한테 주는 짓은 하지 않겠지. 요즘 친구도 그런 거 정확하잖아? 자, 이게 지문이, 이 교과서에 실린 지문이 총 3편짜리 글이 함께 묶여 있는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자 글, 철학과 교수님 글, 그리고 또 한편은 그 프랑스 작가의 글, 그래서 3편의 글이 서로 다른 글들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서로 다른 글들이 모두 다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 그리고 또 철학자, 심리학자, 작가니까 쓰는 방식도 서로 다 다르겠지. 관점과 형식이 다른데 행복이라는 주제는 같아. 그럼 이 각각의 글들이 행복을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그 글을 읽고 행복에 대해서 관점, 생각, 뭐 이런 걸 세워볼 수 있겠죠. 그걸 바라고 쓴 글이고, 그걸 바라고 제시된 글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글을 주고 질문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자료를 뽑는 거하고, 그리고 또 그 자료에서 뽑아내서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애매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막 헤매는 식의 경우가 좀 나타났었죠. 선배들에게서. 너희는 그렇지 않길 바라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지문 자체는 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좀 어려워했던 그런 지문이에요. 근데 뭐 비문학 지문이야 매번 그렇지 뭐. 선생님들은 안 어렵다고 내고 애들은 어려워하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미드에서도 나오더라 요즘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야기도 요 글에서 나와. 그래서 꽤 재밌게 볼 수 있는 지문이에요. 가봅시다.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이라는 글이 3편이라서 각각 제목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큰 제목 있고 3편의 글이 다 들어있어.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그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당연히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죠. 그중 철학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철학자, 밀이에요. 그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그리고 우리는 철학자보다는 경제학자로 더 많이 알기도 해요.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밀은 공리주의자로,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불려 나오는 경우는 너희가 많이 나오는 걸로는 저거에서 많이 나오지? 공리주의자는 그때 많이 나오죠? 기찻길에 이쪽에 한 명 묶어놓고 이쪽에 3명 묶어놓고, 어느 쪽으로 레버를 돌릴래? 라고 하는 거. 너희 같으면 어느 쪽? 어, 애초에 묶은 놈이 잘못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문제. 근데 이제 공리주의자라면 이제 어디로 당연히 하겠어요. 공리주의자는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옳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한 명이 죽는 쪽으로 선택하겠지. 근데 그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한 명을 살리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때 많이 불려 나오는 그 공리주의자 밀이에요.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공리주의 철학사로서 행복을 논의하고 있어요. 음.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다라고 밀은 지금 행복의 정의를 내리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게 고통이 없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래. 그럼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불행한 상태인가? 그래서 다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벤담이 나와요. 벤담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였어? 그치, 페놉티콘 때 나왔던 그 사람이죠. 아는 사람 나와서 이럴 때 너무 기쁘지 않니? 이게 공부의 재미야. 응. 내가 아는 게 나옴으로써 즐거워지죠. 이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그쵸? 어? 그 중국의 우리로 치면은 그 약간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실제로 나왔던 대사인데 그것이 굉장히 히트를 쳤던 말인데 어떤 남자가 그 이제 솔로인 여자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 직업이 없는 남자였어. 직업이 없는 남자였는데 자전거를 타는 게 취미인 남자가 이제 상대편 여자한테 그 이제 커플 대기를 신청을 하면서 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호수로 그 데이트를 가지 않겠어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데이트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인제 그걸 했는데 그 말에 그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전거보다는 벤츠가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때 "행복하게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불행하게 벤츠에 탈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프로에서 욕을 먹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사회자도 하고 CF도 찍고 되게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대. 근데 그게 당대 그 중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사회학자들이 막 진단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곳이야? 공산 국가잖아. 근데 그 어느 곳보다도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돈을 보여주고 있는. 물질적 만족이 있어야지 행복이 있는 곳처럼 이야기하는. 음 근데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돈 없으면 행복도 없어. 맞는 말 같아요. 예 맞는 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돈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니네 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이유가 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잘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돈 때문이에요. 물질적 만족은 기쁨의 원천이고요.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이라고 여긴다. 벤담과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러나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을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공리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 가치 달성에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본질적 가치는 뭔데?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되지 않으면 물질적 만족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벤담과 밀은 둘 다 공리주의 철학자야. 그래서 행복에 관해 논의한 것도 똑같아. 하지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 만족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여요. 벤담은 물질적 만족은 기쁨의 원천이야. 그것이
시작점에 있고 그것이 다야라고 얘기하지만 밀은 물질적 만족이라는 것은 본질적 가치 달성의 수단이 될 때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 일정 부분만 겹쳐지는 거죠. 그럼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에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그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긍심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필요하면 필요한 거지 그거 아니고서는 물질은 행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바로 밀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또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의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면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건 거죠. 그럼 이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미래 행복 개념은 행복이란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발휘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자립심, 이성, 관용, 관심 이런 거죠. 자립심, 이성, 관용, 관심 그리고 이건 그 타인에 대한 동정심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자기 발전은 또 뭐야? 여기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 발전이란 각자의 능력을 높이고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야, 밀의 행복 조건은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계속 자기 계발하면서 남한테 타인에 대한 동정심도 또 주변에 대한 관심도 그러면서 관용적인 태도도 그러면서 나로서 자립해야 되고 이성도 갖춰야 되고 너무 피곤한데? 그냥 돈 많은 돼지만 하면 안 돼? 나 그냥 벤담 할래라는 생각이 미안해. 생각보다 나 되게 물질적인 인간이었구나. 어. 음 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 미리 제시한 행복 개념 상당히 어렵고 갖추기 힘든 행복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간의 행복 조건과 본질을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럼 이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어려운 거 보니까 결국은 뭔 거야? 이걸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행복인 거겠지? 계속 가보자. 지울게요.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발전이 삶의 인간의 발전 저렇게 갖추어 나가는 과정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이 갖추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발전 과정일 거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삶의 목표이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갓생사는 그 과정이 행복 그 자체라는 거죠. 행복은 와, 드디어 나 행복을 이루었어! 라는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이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파랑새 찾는 동화 알죠? 언제나 그 선생님의 기대치를 한껏 낮춰주는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 알 거야, 들으면. 치르치르와 비치. 아, 네. 그, 그러면 그냥 주인공 이름까지 생략하고. 엄마가 아파. 엄마가 아픈데 파랑새가 보고 싶다고 했던가? 아니,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기 위해 남매가 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열심히 파랑새를 찾았는데 파랑새가 없는 거야.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있던 새가 파랑새였대. 아이, 그런 허무한 결과가요. 근데 그 파랑새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찾던 파랑새는 결국 막 되게 여행을 떠나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 파랑새가, 즉 희망이 아니면 내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었어.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 그리고 어딘가 따로, 외따로 떨어진 어딘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이고 행복인 것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게 행복한 것이었으면 깨닫게 되는 그 과정,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게 행복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알려주는 동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눈을 갖게 되는 거잖아.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라는 것에 도달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가고 나면 이제 서울대에서 또 서울대 다녀야 되잖아. 어. 서울대 가서 학점 뭐 2.0이면은 그게 뭐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서울대에서 2.0이면 야 그거 뭐 어떡할 건데. 어. 낙제야. 2.0이면 낙제예요. 2학년으로 못 올라가. 어. 그러니까 그건 행복할 리가 없으니까. 난 서울대에 오기만 했지. 난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될 텐데. 그러니까 그건 행복할 리가 없죠. 서울대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난 행복하지가 않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또 행복하려고 또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라는 게 가는 과정이라는 거잖아. 삶 자체가 파랑새인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파랑새인 거다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 과정이라는 거. 인간의 발전이라는 건 다 개개인마다 다른 발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쵸?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각자 타고난 그 개별적 성질을, 개성이라는 게 개별적 성질이란 뜻이잖아요. 그 개별적 성질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니까 그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 개인마다의 그 개성을 추구하는 일이 행복이라는 거겠죠. 어. 개별적 성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럼 이것 자체가 뭐야?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긍정적 관점인 거죠.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밀은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대요. 왜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냐면 인간만 이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는 진부하는 존재인,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쵸. 우리는 멍충이가 아니잖아.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맨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 "공부할 때 가장 즐거운 게 이거 아니니?" 라고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그전에 공부했던 것을 알고 있는 덕분에 지금 공부하는 것에서 "어 나 이거 알아."라고 하는 순간이 공부할 때 제일 즐거운 거야. 아니야? 그게 제일 즐거운 거야. 나는 책 읽다가 제일 즐거운 게 그게 진짜 제일 즐거운데 되게 오래된 번역서를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번역자가 자기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 책에 도움을 받았어."라고 얘기할 때 '아 씨발나 그 책 있는데? 나 그거 읽었는데 이미? 아 참네. 아 되게 뿌듯해. 나 책꽂이에 있음.' 막 이럴 때가 되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나 이 번역자랑 같은 레벨이야. 아 씨.'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실제 그렇진 않지만 너무 기분이 좋잖아. 그럴 때 아니면 무슨 이론서를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지금 바탕하고 있는 저작물이 뭔지가 보일 때. 어. 읽는 사람 눈에 이게 보일 때 왜 너희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맨날 너희한테 예를 들 때 "이거 유학자들은 지네들끼리 알아서 중국의 고사를 이렇게 집어넣어 놔서 지들끼리는 읽으면서 이거를 알아야지 읽을 수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읽으면서 잘난 척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우린 그걸 몰라서 지금 이 고사가 이게 이거야."라고 "설명 듣고 읽어야 돼."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걸 알 수 있게 될때 하면서 막 책 읽을 때 너무 즐겁거든. 그럼 되게 행복해. 근데 그게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아. 뭐 먹어서 맛있어서 좋은 것도 잠깐 지나가고 살만 찌지. 아 짜증나 죽겠어. 살쪄 가지고. 살만 찌지. 그리고 게임하면서 즐거운 것도 잠깐이잖아. 뭐 어디 가서 재밌고 즐거운 것도 정말 잠깐이란 말이야. 이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은 진짜 그냥 그때 잠깐인데 책 읽어서 느끼는 거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이거는 앞으로 또 그런 순간이 계속 더 넣으면 넣을수록 생겨날 거기 때문에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걸 위해 지금 니네가 고등부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대학원 가서 그게 점점 더 발휘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밀은 이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이 다 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이 교양을 갖추기 위해 지금 니네가 지금은 공부가 재미가 없어. 지금은 아직 튜토리얼 과정이거든. 게임도 튜토리얼은 재미가 없잖아. 어. 그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밀은 주지주의, 지성, 이론 이런 지적인 것을 중시하는 주지주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 만능성, '지식이 최고야.'라는 만능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주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금 말한 자기 계발을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교양이 있어야 여기서 말하는 교양이라는 건 그 우아한 척하는 교양이 아니라 방금 말한 뭔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일정 수준의 어휘력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어. 단어 뜻을 모르면 책이 안 읽히고 일단 한글 모르면 책 못 읽잖아. 그치? 그리고 한글을 안다고 해도 지금 이 글을 우리가 읽는데 주지주의라는 말을 모르고 소양이라는 말을 모르고 계발이라는 말을 모르면 이 글을 읽어내는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해결이 되잖아.
간단한 예로 그냥 영화의 비유를 해볼게. 지금 우리는 지금 2시간을 영화관에 가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집중력과 힘이 있어. 하지만 4살짜리 꼬맹이를 데리고 가면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보려고 해도 걔는 2시간 못 앉아 있는단 말이야. 걔네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걸 보여줘도 2시간 못 앉아 있어. 찡찡대. 떠들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고 엄마 찾고 2시간 못 앉아 있어. 일단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 앉아 있는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 수준만큼 애들을 키워줘야 되잖아. 걔네들 혼자 영화관 집어넣으려면 8살 이상은 돼야 돼. 그래야지 걔네들 데리고 극장을 가서 걔네들 좋아하는 영화를 보여주려고 넣어놓고 엄마가 바깥에서 엄마 좀 편하게 쉴 수 있다고. 뭔 말인지 되지. 혼자선 절대 안 돼. 그만큼을 너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지금이 힘든 거야. 심지어 선생님은 대학도 키자니아라고 하는데 니네 2천만 원짜리 키자니아라고 그거. 학부 졸업하고 나면 되게 뭐라도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된 것처럼 느끼는 거야. 어, 진짜로. 아직 지적인 소양의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그렇다고 해서 미리 그런 어떤 지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긴 것도 아니야. 밀은 인간에 내재된 감성, 본능적 요소도 발전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음. 우리 IQ만 높여서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EQ도 중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감성적 능력 필요해. 그것도 발전시켜야 돼. 라고. 왜냐하면 그 각자의 개별적 자기 의식을 발전시켜야만이 돼. 왜냐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성이 너무 막 그냥 그대로 뻗쳐나가서는 또 안 돼. 왜냐면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면서 감성이 발전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은 일단 뭐니까 주지주의자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도덕적 성숙. 지성과 감성이 고루 발전되는 것과 더불어 인간은 도덕적인 의식이 발전돼야 되죠. 왜 요번에 너희 기사 봤니? 스타벅스에서 컴퓨터 쓰는 거 이제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 가져오지 마시고요. 프린트 가져오지 말라고. 프린트 갖고 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니? 스타벅스에 프린트를 갖고 와서 야, 선생님 보여줄게. 내가 이거 준원이하고 같이 보느라고 어디 갔지? 내가 좀 웃겨가지고 왜 안 열리니? 이거 보세요. 야 이게 말이 되니? 칸막이를 치고 있대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자, 요거 정도까지만 볼게. 근데 저게 카공족이라는 이름으로 노트북에 노트북까지는 그런다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그런다 치자. 방금 저거는 컴퓨터를 그냥 옮겨놓고 프린터기를 설치해놨어. 그래놓고 카공족이래.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씨발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학점 떼오라 그래. 성적표 떼오라 그러라고. 욕이 푹 튀어나왔잖아 선생님 지금. 아유 선생님도 도덕적으로 성숙이 안 됐네요. 미안해요. 근데 야 저거는 도덕적 의식이 발전하지 않은 거지. 공부 아무리 잘해도 저건 진짜 아닌 거 아니니? 타임 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저거는 이기심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카페에 저렇게 누워있으면 타인의 시선 복지 신경 안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성 없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카페에서 이제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더니 S카드를 내밀면서 저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S카드가 뭔지 아시죠? 서울대 학생증이 S카드거든요. 나 서울대생인데 너 조용히 좀 해. 아니 서울대생이면 만능이야? 자기 서울대생인데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 조용히 좀 해라라는 거잖아. 싸우자죠. 어쩌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이야기에 그건 이제 그게 서울대 앞에 있는 카페였대. 그래서 봤더니
후배들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서울대 카드로 너 조용히 해. 내가 선배야라고 걸로 응수해줬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내가 서울대생 아니면 짜져야 되는 거야?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슬프다 그랬는데 이게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 아닙니까? 네. 이성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 도덕적인 성숙까지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행복이다. 어렵네요. 행복하려면. 공부도 잘하고 감성도 넘치면서 티는 안 되는 거네. 자, 그러면서 도덕성까지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그러면서 그러한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삶의 계획을 실현해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 너무 어려워요. 행복 너무 어려워요. 자, 꽃배 씨의 행복 여행은 아예 한 권짜리 소설책인데 우리 학원에 비치되어 있어요. 전권을 읽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인 실제 정신과 의사이신 분이 실제 작가인데 그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소설을 쓴 거야. 아무리 봐도 자기의 경험담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서양 사람답게 응, 서양 사람답게 제가 좀 싫어하는데 제1세계 서양 사람답게 그 아시아의 불교 승려를 만나서 자신의 그 행복과 정신 세계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네. 아이 참네. 왜 자꾸 아시아 와서 자기의 정신 세계를 찾는지 티벳 이런 데 와서 자꾸 자기의 정신 세계를 찾죠. 아니면 인도 와서 찾고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집에 가면 꼭 이렇게 목 잘린 이렇게 부처상 이렇게 놓여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 자,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꾸빼 씨가 마음의 병에 걸려서 자신의 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료를 봐주는 정신과 의사야. 근데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정신과 진료를 해줘도 소용이 없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나를 찾는 여행, 나의 행복을 찾는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여행 초반에 한 사람의 승려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써 보고 행복 찾기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 너의 행복은 무엇인지 목록을 써 보라고 시키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목록을 써.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승려를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마지막 부분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쿠페가 자기가 행복에 대해서 배우게 된 그 내용들을 목록으로 열심히 적은 것을 마치 숙제한 것처럼 그 노승에게 건네주는 거야. 음. "이게 나의 행복이었어요."라고 적은 내용들을 건네주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그랬더니 인제 그 노승이 하는 말이죠. "당신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하셨소. 행복에 대해 잘 찾아내셨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책상에 앉아 노승은 꽃배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꽃배의 기억 속에서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그 여행 동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그 꾸빼가 열심히 적은 목록은 정리해서 준 목록이거든. 음. 자 같이 볼게요.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꾸빼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후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다.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투성이인 초고를 내밀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행 다니면서 수첩에다가 막 그냥 적은 것들이니까 그리고 그 여행 다니면서 꾸깃꾸깃해진 그 수첩을 그대로 내밀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된 거를 줬는데 이제 계속 볼게요.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 보이고 가끔씩 구름 그늘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다시 빛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바깥의 풍경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노승과 함께 꽃배가 바라보고 있는 그 풍경은 아름다웠다. 이런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꽃배가 적은 목록들인 거야. 꽃배가 여행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깨달은 것들, 배우게 대한 그 깨달은 의미들을 쭉 적은 건데 그것들이 너무나 소소하고 너무나 작고 그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아까 말했던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거야. 내가 파랑새를 찾으러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었어. 그 얘기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 거죠.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잖아. 행복은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 음. 선생님은 집에 갈 때 차가 많이 안 막히면 운전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 그래서 폭신하다는 느낌이 들어, 도로가.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하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고때 좀 행복해요. 연비가 잘 나와. 연비가 잘 나오면 성적표처럼 연비가 뜨거든, 자동차에. 어. 그 하이브리드여서 연비가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럼 그 성적표가 그렇게 좋다니까. 난 무슨 그게 성적표 같은데 그래서 연비 한 26 이렇게 뜨면 '아 오늘 운전 잘했어. 아 김선희 오늘 운전 좋아.'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꼭 그걸 또 SNS에 올려. 내 차 연비 좋다고. 자랑하느라고. 아 네 고게 좀 행복합니다. 진짜 별거 없네. 좋은 숫자 받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음. 네. 체중계 숫자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 숫자만 좀 좋아한다. 아이 정말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의 목록 너희가 받는 이제 숫자는 너희한테 숫자는 인제 성적표 숫자잖아. 그러니까 좀 좋은 숫자 2 학기 땐 받아 보려고 노력해 보면서 그래 또 우리가 또 얼마나 슬프냐 이 성적표 숫자는 슬프지 않게.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어렵잖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 산에 있으면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다.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온다. 그쵸? 맞는 말이네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쵸. 특히 한국 사람들이 현실을 살지 않죠. 언젠가 먼 미래에 올 어떤 행복. 음. 우리 언제나 미래에 있죠. 기말은 잘 볼 거야. 그쵸. 중간고사는 이미 버렸어. 기말은 잘 볼 거야. 안 돼요. 요번 중간고사부터요.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네.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행복하려고 해야지 행복이 어떤 먼 미래의 목표로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겠네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야, 이거 이루기 어려운데. 일단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랑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죠. 이거 참 어려운 거네요.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쵸. 그거 진짜 행복한 일이겠네요.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요거면 나는 행복해. 나는 이거 자신할 수 있어. 어. 생각보다 나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음. 너희는 어떤지 아직 너희가 원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는 지금 학생이 직업이에요.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꼭 직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주로 하는 일이 직업인 거면 너희는 학생이 직업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네. 이렇게 열심히 노승을 만나서 행복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그 배우게 된 목록을 보여줬어요. 근데 노승이 너무 열심히 읽는 거야. 이 가짜는 이 목록을. 좀 솔직히 가짜잖아? 네. 또 너무 또 이 제1세계 백인 남자가 쓴 글이라서 되게 또 가짠다고 생각하고 있죠. 꼼꼼히 읽는지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그쵸. 훨씬 더 많은 것을 겪고 경지에 이르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명상을 하며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만들어 온 목록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내가 만들어 온 거를 막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어 그냥 후루룩 읽고 나한테 막 뭔가 엄청난 걸 말해 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다고 싶어서 '왜 저렇게 열심히 읽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 데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음. 그럼 그는 왜 열심히 읽은 걸까? 그 여행의 과정 중에 그가 열심히 깨달은 것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을 테니까. 계속 가 봅시다. 음. 꽃배는 환자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가 스스로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아, 이것도 혹시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그 노승의 모습에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되었대. 아, 다른 사람한테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지금 배우는 과정이겠구나라고 꽃배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 마침내 노승이 읽기를 마쳤다. 그는 꾸빼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다.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꾸빼는 주저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이 구깃구깃한 걸 보고 싶으세요? 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노승은 웃으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아, 내놔봐.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첩을 내놓았다. 노승은 다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읽으면서 혼자서 자꾸 웃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미소는 비웃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깨끗하게 적어 놓은 걸 볼 때보다 더 웃으면서 보고 있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 꾸빼가 적어 온 것에 정말 공감하고 만족하고 깨닫고 긍정하고 꾸빼가 경험한 것이 "맞아."라고 "그래 너 제대로 깨닫고 왔구나."라고 받아들여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꾸빼가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 선생님과 얼마나 다른 모습이야. 선생님은 계속 '아 이 꾸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한번 깔고 가는 사람과는 다른 거죠. 역시 이쯤 돼야 노승하나 봐요.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쳤고 그 수첩까지 다 읽기를 끝마쳤고 또다시 수첩의 목록을 살펴본 뒤 그러면서 다시 또 수첩의 목록을 다시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어 이 노승을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그것도 두 번째나.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그렇겠죠. 후배는 우리가 보통 그 이렇게 높은 법력을 지닌 고승을 찾아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면 고승이라고 치지 말고 뭐 있을까? 어 되게 유명한 일타강사를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뭐 엄청난 공부 비법 뭐 이런 거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엄청난 공부 비법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 어. 아마 그 사람도 그럴 거란 말이야.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 뭐 이따위 소리 할 거라고. 그러면 '아 뭐래. 기껏 힘들게 만났더니만.' 음. 그러면 뭐야? 그 되게 유명한 그 수학 선생님 있잖아. 어? 아니 약간 좀 이렇게 뾰족한 어? 현 맞아. 아니 좀 크게 얘기해 줘. 크게 얘기해 달라니까 너 그게 큰 소리냐. 현우진? 현? 맞아? 나 이 사람 현우진 맞지? 어 어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 40대 중반은 됐을 줄 알았더니 이제 막 40 된다고 그래 가지고 "뭐? 뭐라고?" 막 이러면서 뭐 '설마 네가 나보다 어릴 줄이야.' 막 이런 생각 들어 가지고 개 늙어 보였는데 '수학이 문제구나. 수학 문제 많이 풀어서 늙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어 이제 40 되려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졌대나? 어 근데 왜 그러냐면 수학 선생님들 끝없이 문제 풀거든. 수학 잘하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 끝없이 문제 푸는 거 밖에 없어. 야 그렇게 수학 잘하는 사람도 너희 만나면 그럴 거거든. "야 문제 많이 풀어." 이럴 거란 말이야. 아 젠장. 현우진 만났는데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풀어 봐." 이따위 소리 할 거 아니야. 얼마나 성질 나. 어 되게 힘들게 현우진 만났는데 "선생님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학 문제 많이 풀면 돼. 너무 힘 빠질 것 같아요. 음. 근데 맞는 말이거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노승이 "아 당신은 더 푸실 게 없군요." 그러면 너무 실망스럽겠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기 하나씩만 들어갈게요. 이 사람이 지금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 내려간 이유는요. 왜 꽃배가 깨끗하게 정리된 목록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한 걸까 이 사람은? 음. 자 원본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행 중에 꽃배가 얻은 깨달음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노승에게는 소중한 기록으로 읽힘. 그리고 꽃배는 왜 실망스러웠을까? 여전히 행복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찾고 있는 꽃배인 거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그 목록 보면 어때? 행복이라는 거 어떤 거야? 거창한 게 있지? 않아. 소소하고 작은 거라는 거 지가 10 가지나 적어와 놓고도 어 뭔가 엄청난 무엇 막 엄청난 가르침, 뚜둔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현우진처럼 현우진한테 가서 무언가 엄청난 비법, 수학 이것만 하면 나 1 등급 뭐 이런 걸 바라는 건 거지. 근데 현우진한테 가도 우린 분명히 들을 거거든. "많이 풀어라." 그 말밖에 못 들을 거란 말이야. 진짜야. 국어 어떻게 하면 책 많이 읽어.
진짜 별거 없거든. 많이 읽어보고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왜 안 해? 하기 싫거든. 그거 하기 싫거든. 그거 하기 싫어서 그거 하기 힘들거든. 그거밖에 없는데. 응. 아까도 무언 고1 애들한테 결국은 쓱 냈거든. "니네가 한 번도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승진했거든. 제일 좋은 건 한 번 써 보는 거란 말이야. 한 번 쓰면 내가 다시 보라고 해서 쓰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한 번 쓰면 머릿속에 한 번 더 남는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안 쓰냐. 내가 너한테 다시 보라고 쓰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무슨 술 취한 사람 마냥 양 얘기를 하게 만들고 말이야. 근데 쓰는 게 머릿속에 남는 거라고. 국어는 한 번 더 쓰고요. 수학은 한 번 더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것처럼 노승한테 엄청난 걸 찾고 있는 꽃배였어요. 하지만 없지. 아무것도 없지. 계속 가 보자. 그래서 여전히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해요. 지워도 되죠? 음. 그러 그래서 실망했는데 여기다 대고 노승이 그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하고 있죠. 음.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그 앞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충만감이 느껴지는 가득 차오르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면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겠죠. 우아하는 하고 다른 생각이 안 든대. 꽃배는 높은 경지의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아 이 정도 되려면 달라이라마라도 만난다.' 왜 그러지? 어.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꽃배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엄청난 사람과 무언가 엄청난 대화를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산책을 권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 함께 봐요."라는 얘기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꽃배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도 꽃배는 깨닫지 못했던 그것. 무언가 나에게 엄청난 것을 저 사람이 알려줄 것 같은데 왜 없나 봐 그게 라고 낙담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단 거야. 어, 저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에 가서 그 콘서트장 가서 계속 이거 보면서 찍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다고. 어. "우리 이거 열심히 찍어봤다. 이거 다시 안 봐자."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나 꺼내 보지. 친구한테 "나 오아시스 콘서트 갔었다." 이러려고 꺼낼 때나 꺼내 보지. 근데 이 오아시스 콘서트를 언제 다시 볼 줄 알고 오아시스가 2년 뒤에 내한왔을 때 오늘만큼 컨디션이 좋을지 알 수 없어. 왜 오아시스는 계속 늙을 거거든. 2년 뒤에 오아시스는 오늘보다 늙을 건데. 그리고 일단 2년 뒤에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오늘을 즐겨야지. 안 그러냐? 근데 이거를 왜 열심히 계속 2 시간 내내 들고 있어? 그럼 왜 그러고 있냔 말이야. 음. 2 시간 동안 열심히 뛰어야지. 그 아는 노래 목 터져라 불러야지. 떼창해야지. 음.
그건 거거든. 그렇게 거기를 보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논이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꽃배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공부 방법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어 진짜 공부 방법 딴 거 없어.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돼. 내가 장학금을 놓쳐 본 적이 없거든. 잘난 척해서 미안해. 어. 잘난 척인 줄 알아서 그러는데 그 잘난 척이 아니라 진짜로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놓쳐 본 적이 없고 대학원 석박 다 장학금 다 받고 다녔어. 한 학기도 장학금 뭐 안 받은 적 없어. 또 올 장학금. 그런데 다른 거 없어. 수업 제때 듣고 과제 제때 내면 돼. 에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 없거든. 그냥 또 그리고 일단 나는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없어. 시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거 끝내야 돼. 그래서 무조건 그 수업 시간에 집중을 다 하고요. 그리고 나는 수업을 녹음을 다 떴어. 그리고 나는 인제 학교를 다니면서 운전할 시간이 많으니까 운전대 그냥 무조건 틀어 놨어. 그리고 그 교수님 수업을 운전하면서 혼자 대답해. 근데 좀 미친 사람 같긴 하지만 수업을 다 대답해. 그러면서 다녔어. 이거를 다 못 들을 때도 많지만 일단 중요한 지도 교수하고 전공 수업 교수님 수업은 무조건 녹음해 가지고 다 그걸 다시 듣고 그리고 이걸 못 듣는 날도 더 많기는 했어. 근데 녹음을 하려고 애를 쓰고 수업은 절대 그 시간에는 딴짓 안 한다. 그래서 대체로 다 받았어. 받았으면 수업했어. 근데 내가 필기를 다시 안 봐. 내가 필기 볼 시간이 어딨어. 필기 다시 안 보는데 필기를 받아 쓰려고 해야 안 졸거든.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라서 그 시간에 분명 졸려. 근데 아니 그 교수님 수업 재미없지. 졸려. 근데 안 졸려고 필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어진 날도 되게 많아.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긋는 날도 많은데 내 거에도 줄 이렇게 많아. 근데도 이거를 다 썼어. 그러면 어딘가에 교수님 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레포트를 쓰면 어차피 교수들 지 말해 준 거 쓰는 거 제일 좋아해. 선생들은 원래 지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 말 제일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해 놓잖아.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대학 3 군데 다녔는데 그 3 군데 모두 과톱 안 해본 학교가 한 군데도 없고요. 과톱 다 했고요. 과톱 장학금은 무조건 전액이야 얘들아. 무조건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영수증이 나와. 그리고 영원 찍혀 있어. 그래서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도장을 딱 받아 갖고 영원을 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낼 수 있어. 엄마한테 개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딱 줄 수 있어. "야 진짜 이거 진짜 엄마한테 진짜 잘난 척." 그럼 엄마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자랑하고 이모들한테 가서 다 자랑하고 동네 아줌마들 다 자랑하고 이거 한 몇 번 하니까 아줌마들이 보기 싫어해. 왜냐면 자기 아들 딸도 돈 다 내고 다니잖아. 400, 500씩 다 내고 다니는데 저 집 딸내미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그걸 왜 하냐면 저 집 딸내미 시집도 안 가고 학교 계속 다닌다고 욕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욕하고 있었는데 장학금 받고 있으니까. 응. 학교 다닐 때 장학금 한번 받으세요. 그럼 물론 너희는 꼭 받을 것 같아. 꼭 받아. 그리고 나중에 학원에 자랑하러 와. 과톱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정말 그 시간에만 전념하면 돼. 지금 여기 나오는 거 그게 행복이야. 내가 보기엔 장학금 받는 게 행복이야. 미안해. 딴소리해서 내가 너희가 자꾸 집중을 잘 안 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고 시간에 집중하는 게 제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음. 왜냐하면 2 학년 2 학기가 이제 진짜 끝날 때니까. 3 학년은 없어. 3 학년은 그때 가서는 그냥 수시 원서 내는 1 학기가 끝이야. 3 학년 1 학기는 수시 원서 내는 기간이야. 3 학년 1 학기는 아무것도 없어. 원서 내려고 불려다니다 보면 울면서 다녀. 학교에서 되게 기를 죽이거든. 어. 진짜 학교에서 말도 안 되게 기를 죽이거든. 음. 근데 나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너 거기 보내려고 공부 안 가르쳤어." 하면서 같이 울고 앉아 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존 NF 되거든 나.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2학년 2학기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어, 그렇다. 그러면 2학년 2학기는 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 3학년 1학기 되면, 그리고 3학년 2학기 되면 학교가 갑자기 사랑의 유람선으로 변해요. 이때 아니면 고백 못한다 싶어가지고 서로 고백하고 다니고 다 연애질하고 다니고. 그죠?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정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도 놀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모든 생각을 다 멈추고 공부만 해.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꽃배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 그 순간에 몰입하라는 것, 이 순간을 함께 하라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야 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는 거야.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음, 근원적 행복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꽃배는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노승이 언제나 빙그레 웃고 있는데 그것이 근원적인 행복을 갖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 노승과의 산책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지금 나는 이 사람한테 행복에 대해서 뭔지 알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이 사람과 함께 이걸 바라보는 게 그래서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행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보는 게 행복인 거구나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행복이구나라는 그 자체가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행복이다라는 게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되죠? 그래서 코페 씨의 행복여행 한 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을 지금 본 거야. 다녀오세요. 그리고 요거는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할게요. 오컴의 면도날은요, 왜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걸 덧붙이고, 이걸 덧붙이고, 이걸 덧붙이고 그러면 에이, 면도날로 배워버려. 말도 안 돼. 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지구 평평이들 알지? 들어본 적 있지? 어, 지구가 평평하대. 어, 일단 벌써 우리는 거기서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구 평평이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덧붙여. 왜 우리가 비행기 타면 당장 둥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공사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라고 말해. 그 많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그 비행기와 그 항공사와 그렇게 한다고요? 응. 왜요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러면 그 항공사는 왜 그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한참 날아간 그 미국은 어디 있는 건데요? 열몇 시간씩 날아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국이라는 곳이라고 착각할 만한 곳에 데려다 주는 거래. 말이 안 되잖아. 그리 말이 안 되는 이 설정이 있고 설정이 있고 설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설정을 위해서 이 설정을 또 만들고 이 설정을 또 만들고 이 설정을 또 만들잖아, 얘네들은.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만들어내는 걸 배워버려. 라고 말하는 게 오컴의 면도날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라고 필요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만들고 할 때 그게 말이 돼? 그 말을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다 잘라버려. 그 말은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오컴의 면도날이야. 이해되지? 오컴의 면도날이 뭔지. 음.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계속 다른 말을 덧붙이고 할 때 그건 말도 안 돼라고 배워버려라는 말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거야.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그 용어를 왜 쓰냐면 자기네들이 무슨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건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건 이래서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자기네들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꾸 자신만의 패러다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얻은 어떤 실험 결과가 너무 맞는 걸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맞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가설을 자꾸 덧붙이는 거야. 그러다가 정신 차려. 이거 말도 안 돼. 이 실험 결과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덧붙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컴의 면도날 이라고 잘라버리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야. 자,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용어인데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 필요 이상의 개념들이 덧붙여진다면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는 권고로 쓰인다.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다. 과학 이론가들이 그 사고 실험할 때 덧붙여서 필요할 때는 배워버려라라는 설득적인 말로 쓰여요. 최근 심리학에 등장한 진화 생물학적 견해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는 한편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적 견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 본질에 있어서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되고 있어요? 음. 음.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거야.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어요. 그럼 욕구 단계 이론이 뭐냐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현된다라는 메슬로의 이론이에요.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가 있어서 피라미드 모양의 질서가 있어. 자, 뭐 좀 한번 지워도 되죠? 지우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피라미드가 있는 거야. 이런 피라미드가 있어.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그렇게 순서대로 요렇게 그래서 이런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층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아래 단계의 이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지 저 더 위에 있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 같은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야. 지금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내가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데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 내가 성공하겠어 이런 게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과연 그럴까? 라고 우리가 메슬로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어. 음. 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사람들은 왜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 할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가장 뛰어난 야구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고 해. 즉, 자아 실현의 욕구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막 몸이 아픈데도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잠도 안 자고 노력을 하고 막 이러잖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공부하고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긴 하구나. 그쵸. 피곤하면 바로 자고 그러니까. 근데 막 이렇게 막 10 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그 과학고 다니는 애들 공부할 때 가르칠 때 걔네들 인제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책상에서 자꾸 자기가 일어나는 거를 안 하려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벨트로 자기가 이렇게 일부러 묶어 놓고 그리고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흐름 끊긴다고 물을 안 먹어. 어. 근데 이제 걔가 문제는 뭐냐면 여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를 여기 자꾸 뽑아 가지고 여기가 머리카락이 없어. 이 자꾸 이렇게 앉아서 여기로 자꾸 이러고 뽑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머리카락이 없어져 가지고 머리를 앞머리를 이렇게 내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라고 얘기를 했던 주말에만 나와서 과외를 받는 애였는데 근데 걔 여동생이 걔를 되게 싫어했어. 왜냐하면 의자에 몸을 묶어 놓고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소리를 지르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빠 저 미친놈이라고." 이제 왜냐면 동생도 과외를 하고 있었거든. "미친놈이라고 저거. 앉아 있다가 혼자 소리 질러서 자기 맨날 깜짝깜짝 놀란다고. 어 헤드폰 껴도 소리 다 들린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저 미친놈 때문에." 막 이러면서 미친놈이라고 오빠를 미친놈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근데 걔는 지금 어떤 어떻게 보면 이 생리적 욕구를 다 버리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어. 아 네. 2학년 때 없어졌어요, 외국으로 유학 가서. 그 애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죠. 음. 음. 사라지죠. 또 뭐 동생만 과외했어요. 아 그랬다. 근데 이런 자아 성취를 왜 하려고 할까? 이의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왜냐하면 오컴의 면도날로 잘라내는 거야. 인간은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덧붙이지 않아. 그냥 팍 어.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자아 실현을 다 이뤄서 얘가 엄청나게 성공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올 테니까라고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확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라는 건 거죠. 어 과연 그럴까? 행복도 오컴의 날로 이 면도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글이 인제 따라서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음 인간 본질에 대해서 기존의 위계를 뒤집는 설명으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을 하고 글쓴이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그쵸.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쾌락이란 단어가 그 해석이 좀 우리가 요즘에 쓰임새가 이상하게 쓰여서 그렇지 그냥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사실. 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쵸. 음.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는 지금 기준이죠. 어.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죠. 그쵸?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도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치 있는 삶? 어떤 게 가치 있는 건데?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정할 건데? 근데 보통 나의 기준인 경우도 있지만 그건 네 기준이고 그리고 보통 나의 기준도 사실 우리의 기준은 엄마의 기준이죠. 희한한 말이지만. 어 지금 빵긋 웃고 있네요. 네. 사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 친구의 기준이거나 엄마의 기준이야. 다른 사람들의 평가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란 말이야. 물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거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너 되게 생각이 깊구나.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글뿐만 아니라 뭐 SNS가 중요해진 지금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 이게 실제로 이 행동 심리학에서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런 거 있지? 앞에 걸어가는 애가 어깨 높이가 똑같은데 그냥 제 어깨가 왼쪽 어깨가 쪼금 내려갔다."라고 그러면 올리고 간대. 하나도 이 어깨 높이가 다르지 않은데도 걔가 약간 이렇게 올리고 간다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말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말을 되게 많이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뭐야, 뭐야. 누가 그렇게 얘기해. 난 지금 어깨 높이 똑같은데."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람은 이래. 그냥 잠깐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을 해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눈 방금 말한 "엄마가 나에 대해 뭘 알아?" 이거 아니거든. 주변 사람들 되게 신경 쓰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을 놓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즐거운 게 뭔지를 놓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연구 사례를 인용해 줍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시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 대학생들에게 이온스의 진짜 미국 정말 온스, 야드, 진짜 파운드 진짜 아우 정말 그람 쓰라고 미터 쓰라고 정말 이제 미국 정말 얘네 논문 프린트하면 약간 A4 용지랑 맞지도 않아. 얘네 레터 쓰거든. A4 용지보다 길이가 약간 짧은 거. 종이도 딴 거 쓰고 말이야. 아주 미국 정말 그지 같아. 어. 음. 뭐라는 거야. 1 파운드에 16분의 1로 28.35 그램 뭐야 진짜. 어쨌거나 야드, 파운드 진짜. 음 별로야. 0 그래서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이랑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대. 그러니까 하트가 더 작아. 음.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더 크겠지만 그리고 색깔도 벌써 초콜릿은 색깔이 초콜릿 색깔을 우리가 상상했을 때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이면 이제 딱 봤을 때 입에 넣기가 암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초콜릿이라는 거 자체가 어때? 뭐 하려고 먹는 거야? 기분 좋으려고 맛있으려고 먹는 거니까 "크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68%가 선호했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는 이거 바퀴벌레 모양이라서 안 고르는 사람 아니야. 나는 더 큰 걸 고르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혐오스러운 모양이라고 안 고르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거까지 생각했을까? 이 무식한 미국 애들 그냥 크기 보고 골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데 이거 C 교수님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현상. 나의 선택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정당하고 올바른 선택처럼 보이고 싶어. 어. 그까짓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더 합리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짐직한 선택이어서 나는 바퀴벌레 모양의 속으로는 찝찝하지만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속으로는 하면서 입에 넣지만 난 큰 거 고른 거야.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 이러면서 골랐다. 더 정당한 선택처럼 보이는 선택을 한 거다. 하지만 행복은 아마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컸을 것이다. 타인의 평가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은 바퀴벌레 모양을 선택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봐라. 저거 행복한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대요. 그래서 심리학 전공할 수 있는 애들은 학점 좋은 애들로부터 잘랐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너 왜 심리학 전공하려고 하니?" 이유를 물어봤더니 진짜로 심리학을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학점이 높으니까 이왕이면 이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전공한 것뿐이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더 행복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학점 높아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심리학을 선택한 거야.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래. 많이 있는 일이죠. "난 원래 공대 가고 싶은데." "야 네 점수면 왜 공대를 가? 의대 가야지." 라는 건 거죠.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대 가는 게 더 행복한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일상에서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너한테 좋은 것, 지금 너에게 행복한 것, 그런 즐거움,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이 아닌 상황이나 명분에 맞춘 그런 선택 말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선생님이 그 중등부 애들한테 공부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해 두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그 얘기 어른들 되게 많이 하죠. "너희가 성적에 맞춰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성적에 맞춘 걸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것도 말이다. 이것도 말이다. 말 그대로 야 얘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을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한 거래잖아. 이것도 얘는 행복한 소리야. 왜냐면 점수가 안 높은 애는 심리학 선택하고 싶어도 못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학이 좋은 곳에 가면요. 전공 이외에, 전공 이외에 교양 과목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공도요. 다양한 학과가 많아요. 대학이 나쁘면 과도 적어. 교수님도 몇 명 없어. 그래서 니네가 하고 싶어도 뭘 못해.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너희를 갖다 놓아야만 뭘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전과라도 니네가 전과 하고 싶어도 과가 없어서 전과를 할 수가 없으면 아니면 자유전공학부 갔는데 이 과가 몇 개 없어서 그나마 그냥 이과가 제일 낫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랑 과가 다양해서 가고 싶은 과 선택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대학 생활이 행복해요. 어. 이 글은 진짜 너희한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글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시험 범위를 준 게 아닐까 싶다. 열심히 2학기 보냅시다. 수고하셨어요. 문제 다 풀어오세요. 문제. 밀리지 마라. 니네 이거 지문 문제 엄청 많아. 문제 연습하려면 부지런히 풀어. 쫓겨서 풀지 말고. 네.